진실을 파헤치는 자들 3가지 충격적 사건의 수사일지. 형사가 된 지 15년.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인간의 어두운 면은 매번 나를 놀라게 한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얼굴 뒤에 상상할 수 없는 악마가 숨어있고, 때로는 가장 사소한 단서가 진실로 가는 열쇠가 된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3가지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했다. 각각의 사건은 우리 형사들에게 다른 교훈을 남겼고, 범죄 심리의 깊은 어둠을 들여다보게 했다.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일을 즐기고 있을 때 112 신고센터에는 다급한 목소리의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제발 도와주세요. 누가 제 팔에 주사를 놓았어요. 당직 형사였던 나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펜션 입구에서 만난 피해자는 24살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왼팔에는 선명한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피해자는 계속 떨고 있었다. 나는 즉시간이 시약 검사 키트를 꺼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필로폰 양성. 누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했습니까? 피해자의 대답은 나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제 남자친구 아버지예요. 홍씨요. 조서를 받으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사건의 기묘함이 더해갔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3년째 연애 중이었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친어머니와 떨어져 살았기에 홍씨의 가족이 옷과 반찬을 챙겨주며 친가족처럼 대해줬다고 했다. 홍씨를 진짜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제가 친어머니와 떨어져 사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피해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씨 아버님이 깜짝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수건으로 제 눈을 가리시더니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선물인가 기대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피해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때 팔에서 따끔한 느낌이 들었어요. 수건을 풀고 보니 주사기가 제 팔에 꽂혀 있었고 홍씨 아버님은 황급히 도망가셨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나는 즉시 수사팀을 꾸렸다. 예비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마약을 투약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홍 씨의 과거를 조사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강 형사 이거 보세요. 홍 씨 12년 전에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려졌던 홍 씨의 숨겨진 과거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의 범행 의도였다. 왜 예비 며느리에게 마약을 투약했을까요? 젊은 박 형사가 물었다. 나는 증거물을 다시 살펴봤다. 그리고 한 가지 가설을 세웠다. 필로폰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마약이지.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 수 있어. 홍 씨는 나는 말을 멈췄다. 입 밖에 내기도 끔찍한 추측이었다. 설마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박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야 해. 홍 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우리는 그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집에도 없었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항상 실수를 한다. 홍 씨 아내의 차량 번호를 추적합시다. 나는 교통정보센터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틀 후 홍 씨 아내의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포착됐다. 미행팀 절대 들키지 마세요. 거리를 충분히 두고 따라가세요. 무전기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형사님 차량이 외진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하세요. 30분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홍 씨 아내가 차에서 내려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음식물과 물을 들고 있습니다. 좋아, 그대로 대기하세요. 홍 씨가 나타날 겁니다. 예상대로였다. 홍 씨의 아내는 남편의 도주를 돕고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포위망을 좁혔다. 산속 폐가에 숨어있던 홍 씨를 검거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홍철수, 나와. 이미 포위됐어. 잠시의 침묵 후 홍 씨가 손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차량 수색 완료했습니다. 강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트렁크에서 발견된 것은 주사기 160개. 그리고 각종 약물들. 이게 뭐지? 나는 증거물을 살펴봤다. 홍 씨 부부는 단순한 마약 투약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고 있었다. 홍 씨 아내도 검사합시다. 결과는 양성. 홍 씨 부부는 함께 마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문실. 홍 씨는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냥 호기심에서 한 거였어요. 마약이 어떤 건지 며느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거짓말 마세요, 홍 씨. 당신의 진짜 의도가 뭐였습니까? 정말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과학수사팀은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강 형사님 감식 결과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본 순간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압수한 주사기에서 필로폰뿐만 아니라 파파베린,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추가로 검출된 것이다. 홍 씨,
나는 신문실 책상을 쳤다. 이게 뭡니까? 왜 주사기에 발기부전 치료제가 들어있습니까? 단순히 호기심에서 마약을 보여주려고 했다고요? 당신은 며느리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홍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증거는 명백했고 홍 씨의 범행 의도는 분명했다. 검사는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3년간 친딸처럼 아껴왔다는 피해자에게 믿음을 악용하여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가장 비열하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판사는 준엄한 표정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홍철수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아내 역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법정을 나서며 나는 피해자를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상처받은 표정이었지만 조금은 안도한 듯 보였다. 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건은 평범한 실종 신고로 시작됐다. 2019년 가을 김모 씨 35세의 가족이 경찰서를 찾아왔다. 아들이 부산에 간다고 연락하고는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부산에 무슨 일로 간다고 했습니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벌써 3일째 실종 사건은 흔하다. 대부분은 카출이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을 안 하는 경우다. 하지만 나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 김 씨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봅시다. 다음날 은행에서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강 형사님, 김 씨 통장에서 어제 서울 천호동 은행에서 80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뭐라고? 김 씨는 부산에 갔다고 하지 않았나? 네, 그런데 인출 장소는 서울 천호동입니다. 이건 심상치 않았다. 부산에 갔다던 사람의 통장에서 서울에서 돈이 인출됐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하나, 김 씨가 거짓말을 했거나, 둘, 다른 누군가가 그의 카드를 사용했거나. 즉시 해당 은행의 CCTV를 확보하세요. CCTV 영상을 받아보는 순간 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800만 원을 인출한 사람은 한 여성이었다. 긴 생머리에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 김 씨한테 여자친구가 있나요? 조사 결과 최근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누구지? 우리는 CCTV 영상을 계속 추적했다. 여성은 은행에서 나와 근처 상가 건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약 20분 후 다시 나왔다. 잠깐 영상 멈춰봐. 그때였다. 건물 밖으로 나서는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여성이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펼쳤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저 팔 좀 봐. 우산 펼칠 때 소매가 올라갔는데 젊은 최 형사가 영상을 확대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같은 것을 보았다. 저건 남자 팔이잖아요? 여성의 가는 팔이 아니었다. 우산을 펼치며 드러난 팔뚝은 명백히 남성의 것이었다. 털이 있었고 근육의 형태가 달랐다. 영상을 계속 돌려봐. 걸음걸이를 주의 깊게 봐. 우리는 여성의 걸음걸이를 분석했다. 그리고 점점 확신이 들었다. 이건 여자 걸음걸이가 아니에요. 여자처럼 걷으려고 애쓰는 건 보이는데 골반의 움직임이나 폭폭이 남자예요. 그렇다면 이건 여장한 남자야. 왜 남자가 여장을 하고 김 씨의 돈을 인출했을까? 답은 하나였다. 김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고 범인이 그의 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것이다. 김 씨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을 찾아봅시다.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김 씨는 실종 당일 박모 씨라는 후배와 만나기로 약속했었다. 이 박 씨가 누구죠? 김 씨의 동생뻘 되는 친구라고 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이였고요.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박 씨가 핵심이라는 것을. 박 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은행 CCTV의 여장 남자와 체격을 비교해 봅시다. 분석 결과가 나왔다. 키, 체격, 걸음걸이의 습관 모든 것이 일치했다. 박 씨가 여장을 하고 김 씨의 돈을 인출한 겁니다. 하지만 왜? 왜 박 씨가 김 씨의 돈을 인출했을까? 그 대답은 명백했다. 김 씨가 더 이상 스스로 그 돈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그건 김 씨는 이미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우리는 박 씨의 집을 급습했다. 새벽 5시 가장 방심하는 시간. 경찰이다. 문 열어. 하지만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 우리는 영장을 집행하고 문을 부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침대 옆 쓰레기통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여성용 가발과 화장품, 그리고 김 씨의 신용카드 영수증들. 박 씨를 전국에 수배합니다. 이틀 후 박 씨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신문실에서 마주한 박 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왜 김 씨를 죽였습니까? 한동안 침묵하던 박 씨가 입을 열었다. 형님이 제 여자친구를 양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고? 그 순간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제 여자친구를 돈으로 사려고 하다니.
순간적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었어요. 팍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번 아니 여러 번 찔렀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형님은 이미. 하지만 더 끔찍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시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패닉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형님 휴대폰으로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부산에 가는 중이라고. 그리고 4일 동안 시신과 함께 있었어요. 뭐라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씨를 팠다. 4일 동안 시신과 함께 있었다고요? 같은 집에서?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생각을 정리하려고 그 사이에 형님 카드로 돈을 인출했어요. 여장을 한 건 CCTV에 찍힐까봐. 과학수사팀 박 씨의 집과 차량을 철저히 감식하세요. 감식 결과는 참혹했다. 차량 트렁크에서 혈흔이 검출됐고 박 씨의 진술에 따라 시신이 매장된 장소를 찾아냈다. 인적이 드문 산속 얕게 파인 흙 속에서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훼손되어 있었고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였다. 박 씨, 당신은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증거 목록을 펼쳐 보였다. 4일 동안 시신과 함께 지내며 계획을 세웠고 여장까지 하며 돈을 인출했습니다. 시신을 훼손하고 안매장했습니다. 이건 계획적 범죄입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법정에서 검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안했다는 200만 원에 분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8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것이 우발적 범죄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계획 범죄입니다. 판사는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법정을 나서며 나는 김 씨의 가족을 생각했다. 그들은 아들이 부산에 간다는 마지막 문자를 팠고도 그것이 범인이 보낸 거짓 메시지였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2005년 늦은 밤 충북의 한 호프집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날 아침 문을 열러온 직원이 발견한 것은 피로 물든 가게와 사장님의 시신이었다. 강 형사님 현장 보고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는 40대 여성으로 호프집 사장입니다. 두개골이 심하게 파손됐고 흉기는 가스 번호로 추정됩니다. 현장에 있던 가스통이 핏자국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범행의 잔혹함에 경악했다. 가스 번호로 머리를 여러 번 가격한 흔적이 역력했다. 이건 원한 범죄야. 단순 강도가 아니라고. 현장 감식팀은 구석구석을 조사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형사님, 가게 전화기 발신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간 직전에 중국 86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국? 시간은? 새벽 2시 30분경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직후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중요한 단서였다.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온 사람. 그리고 그 전화를 받으러 누군가가 가게를 찾아왔고 그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한 것이다.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 특히 이 지역 출신자들을 조사합시다. 수소문 끝에 우리는 한 이름을 듣게 됐다. 아기요? 그 사람 말하는 겁니까? 동네 주민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손 떼지 마세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위험합니까? 그냥 뭔가 다르다고 할까요? 눈빛부터 다릅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없어져요. 아기라는 별명의 남성. 나이는 30대 중반, 중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아기가 중국에서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사람 중국에 자주 나가거든요. 아기 주변을 조사하면 할수록 섬뜩한 사실들이 드러났다. 형사님, 이상합니다. 아기와 관련된 사람들 중에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례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요. 구체적으로? 3년 전 동거녀가 실종 신고됐다가 발견되지 않았고 2년 전에는 알고 지내던 후배의 딸이 실종됐습니다. 13세였다고 합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우리는 연쇄 살인범을 쫓고 있는 것이다. 아기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교묘하게 발길을 감췄고 경찰의 수사를 눈치채고 있는 듯했다. 중국에서 입국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 기록을 확인했어요. 좋아, 이제 국내에 있다는 거지. 어디로 갈 것 같아?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날이 있으니까 장날. 시골에서는 5일마다 시장이 열린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기에 아기 같은 사람이 숨어들기 좋은 날이었다.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했다. 형사들 모두 사복으로 변장하고 시장 곳곳에 배치됐다. 절대 눈치채게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나는 포장마차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오후 2시경 그가 나타났다. 아기. 그의 눈빛은 정말로 달랐다. 차갑고 감정이 없는 눈빛. 전 팀원 대상 확인했다. 서서히 포위하라. 아기는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마치 야생동물처럼. 지금이다.
내 신호와 함께 사복 형사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아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노련한 김 형사가 그의 팔을 제압했다. 아기는 저항했지만 여러 명의 형사들이 달라붙었다. 이놈들. 조용히 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아기의 눈에서 살기가 사라졌다.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신문실에서 만난 아기는 예상외로 담담했다. 호프집 사장을 죽인 게 당신입니까? 네. 왜 죽였습니까? 전화요금 때문에 잔소리를 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비가 많이 나왔나 봐요. 저한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고? 화가 났어요. 순간적으로. 그의 대답은 너무나 가벼웠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다. 다른 사건들도 이야기해봅시다. 당신 동거녀는 어디 있습니까? 아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죽였어요. 뭐라고? 동거녀가 저한테 말다툼하면서 뺨을 때렸어요. 그래서 목을 졸랐어요. 시신은? 집에 두고 일주일 동안 같이 잤어요. 신문실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일주일 동안 사체와 함께 잤다고?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냥 아직 함께 있고 싶었어요. 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후배의 딸 13세 소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귀찮음이었다. 후배 집에 놀러 갔다가 아이가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성폭행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한테 말하겠다고 울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목을 졸라 죽였어요. 시신은? 산에 묻었어요. 나는 책상을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형사생활 20년 동안 수많은 범죄자를 봤지만 이런 괴물은 처음이었다. 아기의 진술에 따라 시신 발굴 작업이 시작됐다. 동거녀의 시신은 인근 야산에서 13세 소녀의 시신은 더 깊은 산속에서 발견됐다. 형사님, 이거 발굴 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13세 소녀의 육골은 너무나 작았다. 아직 자라지도 못한 아이였다. 사진 찍고 증거물 확보하세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재판은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연쇄살인, 성폭행, 사체 유기, 아기의 범죄 목록은 끔찍했다. 피고인의 범죄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행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사람들을 살해했고 어린 소녀를 성폭행한 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유기하고 심지어 동거녀의 시신과 함께 찾습니다. 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판사는 준엄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법정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정의가 실현됐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법정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형사라는 직업은 힘들다.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마주해야 하고 때로는 차마 믿을 수 없는 악행들을 목격해야 한다. 예비 시아버지라는 가면을 쓰고 며느리를 해치려 한 사람. 동생뻘 되는 친구를 돈 때문에 살해한 사람. 그리고 악이라는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살해한 괴물. 이 세 사건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다. 악마는 항상 낯선 얼굴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괴물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들은 희망도 주었다. 우리가 끈질기게 추적하고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며 진실을 향해 나아간다면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우산을 펼치는 순간 드러난 남자의 팔. CCTV 속 찰나의 순간. 전화기의 발신 기록. 이런 작은 단서들이 모여 진실을 밝혀낸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범죄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형사들도 준비되어 있다. 진실을 찾아내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것이 우리가 이 배지를 달고 있는 이유다. 이 세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다. 범죄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과학적 수사와 끈질긴 추적, 그리고 작은 단서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있다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정의는 더디지만 결코 잠들지 않는다.